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패시터 없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캐패시터리스 D램 혹은 원 트랜지스터 D램, 1TD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캐패시터 없는 D램 소자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D램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컴퓨터는 데이터의 계산을 담당하는 이런 CPU 혹은 프로세서 부분이 존재를 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저장을 담당하는 이러한 디스크, 하드디스크라든지 혹은 SSD와 같은 저장 장치가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 프로세서의 연산을 도와줄 수 있는, 즉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일시적으로 저장한 다음에 다시 데이터를 내보내줄 수 있는 그런 메모리라는 것이 존재를 하겠는데요. 현재는 D램이라는 메모리가 이렇게 연산을 보조하는 메인 메모리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D램은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고요. 이런 프로세서들은 스피드를 높이는 쪽으로, 즉 성능을 높이는 쪽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프로세서와 메모리 사이에 퍼포먼스의 차이가 급격히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가 그런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퍼포먼스를 이제 로그 스케일로 나타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지남에 따라서 성능이 지수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와 반면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성능의 증가 폭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능의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너무나 크게 벌어지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프로세서가 아무리 연산을 빨리 하여도 이 메모리에서 처리를 제대로 못 해주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였고, 전체적으로 계산 스피드가 잘 증가되지 않는 이런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CPU 안에는 이 중간 단계에 빠른 메모리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CPU 구입해 보시면 이 캐시 메모리라는 것이 있죠. L1, L2, L3 이런 식으로 불리는 이 캐시 메모리는 이제 SRAM으로 구현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 SRAM 같은 경우에는 D램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프로세서에서 계산된 결과를 빠르게 받았다가 SRAM에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두고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다시 D램으로 넘기는 이러한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인 컴퓨팅 시스템의 스피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현재까지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SRAM 역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 이 SRAM은 칩의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메모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SRAM을 용량을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컴퓨팅 시스템의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저와 같이 이제 소자를 연구하는 사람이 봤을 때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 중에 하나가 D램과 이 프로세서 사이에 이제 물리적인 거리를 최대한 줄여보자라는 것이 솔루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PC를 뜯어보시면 메인보드가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하는데요. CPU가 장착되는 부분과 이 메인 메모리인 D램이 꽂히는 슬롯이 물리적으로 매우 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PCB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인터페이스 기술 역시 해가 갈수록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는 있지만 물리적인 거리 자체가 매우 멀기 때문에 그것을 발전시키는데도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자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요, 이 D램이라는 메모리 소자를 이 프로세서를 만들 때, 즉 CPU의 로직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같은 칩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은 물리적인 거리를 매우 좁게 만들 수가 있겠고, 따라서 데이터의 전송 스피드를 높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즉 D램이라는 반도체 메모리 소자를 우리가 CPU를 만들 때 로직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공정 사이에 같이 호환을 시킬 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D램과 CPU가 통합된 하나로 인테그레이션 된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을 테고, 그 경우에는 이렇게 연산을 담당하는 부분과 메모리를 담당하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거리가 매우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빠른 연산 속도를 얻을 수 있겠다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D램을 임베디드 D램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D램이 CPU 안으로 같이 인테그레이션 된 형태의 D램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장된 D램, 임베디드 D램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임베디드 D램은 사실은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캐패시터 때문인데요. 이 D램이라는 메모리는 하나의 트랜지스터와 하나의 캐패시터가 서로 연결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캐패시터에 전하가 저장되었을 때 혹은 저장되지 않았을 때를 0과 1로 구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리소그래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스케일링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캐패시터는 스케일링이 매우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구별 가능한 0과 1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저장돼야 되는 전하량 같은 것들이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이상의 전하량이 저장이 돼야만 우리가 0과 1 상태를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미니멈 값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렇게 캐패시터 안에 그 최소한의 전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최소한의 캐패시턴스 값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캐패시턴스 값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유전율과 이 두 평판 사이의 거리 그리고 면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 유전율, 즉 이 캐패시터를 만들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물질의 유전율을 높이는 방법도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면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상은 항상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D램의 단면도를 보시면요. 아래쪽에 트랜지스터가 존재를 하고요. 그 위에 아주 거대한 구조물 같은 형태로 캐패시터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실제 현미경 사진을 보시더라도요. 이 아래쪽에 이 지금 까만 부분이 여기 게이트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게이트를 뜻하게 되겠고, 이 트랜지스터 부분은 매우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트랜지스터에 연결된 이 캐패시터 부분은 상당히 큰 것을 볼 수 있겠죠. 이 단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이 정도 거대한 구조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캐패시터가 반드시 필요한 D램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로직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즉 CPU 안에는 로직 트랜지스터들이 복잡하게 회로적으로 배선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배선 공정과 이 캐패시터 공정이 서로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은요, 우리가 이 둘을 같은 칩 안에서 공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정을 할 수 있긴 한데요. 그 공정 난이도가 너무나 많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이제 비용의 증가, 즉 CPU 값이 뭐 2배, 3배 이렇게 증가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1T, 1C, 즉 하나의 캐패시터를 가지는 D램 소자를 CPU 안에 같이 인베디드 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자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은 캐패시터 없이도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즉 전하를 캐패시터 없이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소자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이번 시간에 다룰 캐패시터리스 D램이 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캐패시터가 없는 D램을 뜻하게 되었고요. 혹은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의 트랜지스터만으로 D램을 구현한다고 해서 원 트랜지스터 D램, 1T D램이라고도 불리게 되겠습니다. 최초의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1993년도에 최초의 1T D램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고요. 이 논문은 다소 아쉬운 점은 시뮬레이션 결과만 보여주었던, 즉 실제로 제작된 소자가 아니라 개념만 증명했던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좀 오래된 논문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림이 조금 알아보기가 어려운데요.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OI 웨이퍼 위에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따라서 이제 바디 쪽에 베리드 옥사이드 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 영역은 N+, 그리고 여기는 P+, 다시 N, 그리고 P+ 영역으로 만들어지는 NP 구조를 가지는 좀 독특한 구조의 소자가 바로 최초로 제시되었던 캐패시터리스 D램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회로적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NPN이 있으니까 NMOS가 하나 존재를 하고요. 또 PNP가 있으니까 PMOS가 하나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이어스를 인가하는 부분은요, 이 게이트 전압, 그리고 여기 N+ 영역, P+ 영역, P+ 영역에 우리가 각기 다른 전압을 인가할 수 있고, 이 가운데 N 영역이 바로 캐리어가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동작 메커니즘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NP에 대해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 NPN, 즉 NMOS를 우리가 턴온 시킨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게이트 전압을 통해서 이 P+ 영역의 배리어를 낮춰주게 되면은 이 왼쪽에 있던 전자들이 이 배리어를 지나서 N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영역에서 전자들이 이렇게 쌓이게 될 테고요. 쌓인 전자들이 마치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한 것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밴드가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즉 전자가 쌓인 상태를 우리가 1 상태라고 정의를 하겠고요. 전자가 없는 상태를 0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전자를 모으고 난 다음에요. 다시 우리가 전압을 잘 인가를 해서 이 PN 정션, 이 양쪽의 PN 정션을 우리가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릴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전자는 이 가운데 영역에 쌓여있는 상태로 이 양쪽에 에너지 배리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전자가 일시적으로 갇혀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0과 1 상태를 구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쌓여진 전자는요, 다시 우리가 이쪽에 P 플러스 영역에 전압을 적절히 인가를 해서 우리가 전류 읽기를 시도를 하면요, 전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에 흘러나오는 전류의 양이 달라지겠죠. 따라서 우리가 리드 커런트를 측정했을 때 1 상태와 0 상태일 때의 전류값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1이 저장되어 있었는지 0이 저장되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커런트 레벨의 차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하죠. 결국은 우리가 이 SOI 웨이퍼 위에 어떻게 보면 이 플로팅 바디 영역, 즉 어떠한 전하가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전하를 집어넣고 빼고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쓰고 읽는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캐패시터리스 디램이 실험적으로 구현된 것은 2000년대가 넘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지 제가 정확히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이 SOI라는 웨이퍼 자체가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부터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SOI 웨이퍼가 대중화가 되고 이제 연구실 레벨에서 관심 있게 연구를 하는 시점에서 캐패시터리스 디램도 같이 개발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초로 발표된 캐패시터리스 디램의 동작 방식은요,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을 일으키는 방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은 우리가 앞에서 다른 강의에서 모델도 만들어 보고 충분히 이해를 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드레인 쪽에 좀 높은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은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일렉트론과 홀 쌍이 생성이 되겠습니다. 이때 일렉트론은요, 드레인에 지금 전압이 인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드레인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포텐셜이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सब스트레이트 쪽으로 빠져나가서 सब스트레이트 커런트를 만들게 되겠는데 SOI 웨이퍼에서는 이러한 सब스트레이트 커런트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즉 옥사이드 층으로 이러한 캐리어의 움직임이 막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홀들이 이렇게 바디 쪽에 모여서 쌓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홀들이 쌓인 상황과 쌓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0과 1, 즉 다른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이렇게 홀들이 쌓이게 되면은 이 홀들이 마치 추가적인 게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는 게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서 마치 두 번째 게이트가 플러스 전압을 인가해 주는 것처럼 이 쌓인 홀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드레인 커런트가 더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 그래프와 같이요, 같은 게이트 전압에서 1 상태, 즉 홀들이 쌓이게 되면은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을 통해서 추가적인 홀들을 만들어 주게 되었고 이 홀들이 이 SOI 웨이퍼의 이 플로팅 바디 영역에 일부분 쌓이게 되겠습니다. 이 쌓인 홀들이 다시 드레인 커런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드레인 커런트의 양을 측정을 한다면은 이 홀들이 쌓여 있는지 쌓여있지 않은지, 즉 1 상태인지 0 상태인지를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메모리로서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쌓인 홀들은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액세스 캐리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리콤비네이션 돼서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데이터가 저절로 없어지는, 즉 볼레타일 휘발성 특성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른쪽 결과가 이제 실제 실험적으로 얻어진 결과인데요. 지금 원래 상태에서 지금 라이팅 1, 즉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펄스를 인가를 한 것입니다. 이 펄스를 인가를 하였더니 순간적으로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라이트 제로, 즉 이 쌓인 홀드를 제거할 수 있을 펄스를 인가를 하면은 다시 원래 상태의 드레인 커런트 레벨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요,
3나노미터 세크의 폭을 가지는 펄스를 이용을 했는데요. 실제 디램 동작이 1에서 2나노미터 세크 정도의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된 캐패시터리스 디램도 실제 디램과 거의 동일한 동작 속도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02년에 최초로 캐패시터리스 디램이 발표된 이후에 사람들의 또 관심이 확 쏠리기 시작하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캐패시터리스 디램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 제시되었던 이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을 기반으로 해서 원티 디램을 동작시켜 보면요, 아무래도 이 높은 드레인 바이어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파워 컨섬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램 같은 경우에는 수 기가비트, 수십 기가비트로 덴시티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소자들이 칩 안에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워 컨섬션 문제, 즉 전력 소모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높은 전압을 사용하는 방식인 경우에는요, 당연히 높은 에너지 소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또한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배웠듯이 이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 핫 캐리어가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핫 캐리어는 이 옥사이드 층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이미 이야기했었죠. 따라서 이 소자의 신뢰성 문제에서도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라는 단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 말고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캐패시터리스 디램들이 제시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시가 됐던 방법은요, 기들 커런트를 이용을 하는 방식의 캐패시터리스 디램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기들 커런트도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이미 다뤄보았었죠.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이 오버랩 영역에서 발생하는 리키지 커런트가 기들 커런트였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게이트 쪽에 음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발생하는 이런 리키지 커런트가 바로 기들 커런트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세한 메커니즘은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이야기했으니 이전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들 커런트가 발생할 때도 일렉트론과 홀 쌍이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성된 일렉트론과 홀 쌍을 이용을 해서 동일하게 캐패시터리스 디램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게 되었고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지금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을 이용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전력 소모량 측면에서 거의 10의 4승 정도, 한 10,000분의 1 정도만의 에너지만으로 동작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들 커런트로 동작시키는 방법에 또 단점도 존재를 하는데요. 가장 크리티컬한 단점은요, 센싱 마진이 적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기들 커런트 자체가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보다는 일렉트론과 홀 쌍의 개수를 적게 만듭니다. 따라서 적은 양의 홀이 쌓이다 보니까 이 0과 1 상태의 이 두 차이, 이것을 이제 센싱 마진이라고 부르는데, 이 센싱 마진 자체가 이제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단점이 존재를 했고요. 또한 이 모여진 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리콤비네이션 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양의 홀이 모이지 못하는 이 기들 방식은요, 이 리텐션 타임, 즉 1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짧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메모리의 상태를 이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다라는 크리티컬한 단점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것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이 또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시된 방법은 싱글 트랜지스터 래치라는 현상을 이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을 일으키는 것과 유사한데요.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을 일으키는 조건보다 VD 값을 더 높여주게 되면은 이 쌓인 홀들이 드레인 커런트를 증가시키는데, 이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되면서 또다시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이 추가로 발생하여서 추가적으로 또 홀이 쌓이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피드백이 걸리는 상황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피드백이 걸리면서 계속해서 일렉트론과 홀 쌍이 생성이 되다 보면요, 아래쪽 그래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빨간색은 VD가 1.8V일 때의 커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게이트 전압을 점점 증가시키다 보면은 VT 이상이 되면서 드레인 전류가 증가하다가 다시 우리가 VG를 낮춰주게 되면은 트랜지스터가 오프가 되면서 동일한 경로를 따라서 다음과 같은 커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VD를 더 높여서 싱글 트랜지스터 래치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을 만들어주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오프 상태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커런트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증가된 커런트가 게이트 전압을 다시 오프 상태로 되돌려도 꺼지지 않고, 즉 홀들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피드백이 걸려서 이 온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야 오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자체적인 피드백 현상에 의해서 홀들이 지속적으로 생성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 싱글 트랜지스터 래치라는 현상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요. 이 현상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티 디램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드백 현상을 이용을 하게 되면요, 장점은요, 센싱 마진이 훨씬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홀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성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큰 0과 1 상태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이 데이터 리텐션 타임도 거의 무한대에 가까이 유지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콤비네이션 돼서 사라지는 홀들도 계속 피드백 현상에 의해서 보충이 되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리텐션 타임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한 우리가 이 쌓인 홀들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리드하는 과정에서 일부분의 홀이 손실될 수밖에 없는데, 이 방법은 그 손실되는 홀조차도 다시 피드백 현상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리드할 때도 디스트럭티브 하지 않게, 즉 기존에 쌓인 홀들의 양을 해치지 않게 우리가 리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소자를 공부해보면 알 수 있듯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당연히 있겠죠. 이 싱글 트랜지스터 래치라는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을 일으키는 드레인 전압보다 더 높은 전압의 드레인 전압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핫캐리어도 많이 생기고 소자의 신뢰성 문제에 당연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다른 구조의 그리고 다른 방식의 원티 디램들이 다수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과 같이 구조적인 변화를 주어서 추가적인 장점을 얻으려고 한 원티 디램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원티 디램은 게이트를 두 개를 따로따로 사용을 하여서 이 저장된 홀과 채널 쪽에 흐르는 전자와의 커플링을 이용을 해서 뭔가 컨트롤하는 그런 소자도 제안이 되었었고, 이 소자 같은 경우에는 PN 형태의 구조를 가져서 뭔가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이 없이도 피드백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이용을 해서 또 원티 디램을 구현한 논문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조, 다양한 형태의 원티 디램들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요, 이러한 원티 디램이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현재의 디램을 대체하여서 CPU 안으로 같이 인테그레이션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요, 현재에는 이런 패키징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우리가 굳이 디램과 CPU를 하나의 칩에 인테그레이션 하지 않아도 이 물리적인 거리를 매우 좁힐 수 있는 기술이 최근에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불리는 기술이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술은요, 우리가 디램과 CPU 안에 로직 트랜지스터를 하나의 칩 안에 공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니 각기 다른 칩을 만들고 칩과 칩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기술이 바로 HBM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과 같이요, 현재는 이 디램 칩을요 이렇게 수직하게 쌓을 수 있는 기술도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쌓여진 디램 칩과 그리고 CPU나 GPU와 같은 이런 프로세서 부분을 우리가 인터포저라는 중간층을 이용을 해서 서로 배선을 매우 가깝게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기존의 디램 대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GPU 같은 것을 보면요, 가운데 프로세서가 있고 주변에 이렇게 메모리들이 있어서 서로 PCB 상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사진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반적으로 PC에서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가 되겠는데요, 가운데 코어 부분이 있고 양옆에 메모리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PCB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좀 거리가 떨어진 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HBM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코어 바로 옆에 이 고집적된 메모리들이 매우 근접하여서 같이 인테그레이션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오른쪽 사진처럼 이 GPU 코어 옆에 사실은 거의 하나의 칩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매우 근접하여서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칩과 칩을 물리적으로 쌓고 바로 옆에 붙이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서, 즉 패키징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굳이 디램 소자를 CPU 안에 같은 칩 안에 같이 공정을 해야 될 이유 자체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다루어 캐패시터리스 디램의 연구가 아무리 더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런 현재의 패키징 기술의 발전 속도를 더 넘어서
발전할 것 같이 보이진 않고요. 따라서 상용화되기에는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강의 시간에 캐패시터리스 디램을 여러분들께 소개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 캐패시터리스 디램의 동작 메커니즘을 잘 살펴보면은 아주 복잡한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반도체 공학 때 배웠던 그런 에너지 밴드의 관계, 그리고 임팩트 아나이제이션 현상, 기드 커런트 이런 등등등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모스펫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정성적으로만 이해를 할 수 있어도, 그리고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아주 정확하게만 이해할 수 있어도 이렇게 재밌는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소자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새로운 소자를 개발하고자 할 때 엄청나게 최첨단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부 때 배웠던 그 지식 수준만으로도 그 지식을 충분히 잘 정성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운 방식으로 동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지금 비록 캐패시터리스 디램들이 상용화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에 사용된 원리들을 우리가 다른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먼 미래에 실리콘이 아닌 다른 반도체 물질로 반도체가 트렌드가 넘어갔을 때 다시 여기서 사용되었던 방식들이 다른 형태로 응용되어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소자를 개발하고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부 때 배웠던 그런 기초적인 수준의 지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유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